안녕하세요. 어젯밤에 가벼운 눈이 살며시 내리자 저울이 이미 겨울인가 싶어 하고 연말이 다가왔음을 새삼 느끼게 해요. 내린 눈으로 차들이 설설기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산속에서 살고 있는 딸이 걱정돼요. 일본 사정상 부득이하게 산속 사찰에서 순국하고 있거든요. 산속은 도시보다 더 춥겠지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마음이 조급해져요. 자식 걱정은 모친이 되어 살아가는 이상 마국간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의 딸에게 겪는 사건은 보통이 아니지만 인내심으로 극복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안 겪을 일을 우리 딸은 몇 번이나 겪었어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산에서 살고 있고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나쁜 인간들, 그 나쁜 인간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길 찾았어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버지가 맺어주신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중매로 만나 몇 번 왕래를 하고는 바로 약혼식을 올리고 결혼을 하게 됐죠. 평소 부모님들끼리 왕래가 잦았던 사이라 제가 어릴 때부터 결혼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성인이 된 저는 군말 없이 아버지 뜻대로 정해주신 사람을 평생 배우자로 받아들였어요. 시댁은 운송 사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꽤 수입이 되는 곳이라 먹고 사는 일은 걱정이 없을 거라 하셨는데 대신 시집살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노할머님까지 모시고 사는 종갓집이었고 7남매 중에 장손에서 시집을 온 저는 집안의 종부로서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1년에 제사만 해도 12번이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부모님과 노할머님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야 했죠. 저희 집에서 막내딸로 태어나 집안일은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저에게 결혼과 동시에 주어진 책임은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군말 않고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해냈습니다. 시어머님께 핀잔을 들어도 남편이 저를 챙겨주지 않아도 속상하다고 속내를 털어낼 곳이 하나도 없었지만 꾹꾹 참아냈죠.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자식은 셋을 낳았어요. 첫째는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는 딸을 낳았는데 둘째는 자라다가 그만 병에 걸려 죽어버렸죠. 아이가 3살일 때 고열이 났는데 병원에 데려가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열이 난 지 일주일 만에 그 세상으로 떠나버린 둘째 아들은 아직도 제 가슴에 사무친 채로 남아있어요. 죽은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잠이 든 것 마냥 가만히 눈을 감고요. 아이를 몇 번이나 부르며 흔들어 깨웠던 기억이 아직도 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용이, 어서 눈을 떠봐. 응, 지영아. 엄마가 부르잖아. 지용아, 여보, 그만해. 지용이 죽었어. 뭐라고요?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당신이 그러고 있으면서 내 남편이 자식이 죽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죽었잖아. 아니야, 아니야. 마치 남의 자식 얘기를 하듯이 무심하게 말하는 남편,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남편이 하는 말이 모두 옳은 말이었지만 그래도 내 아이를 죽었다고 말하는 남편이 너무나 미웠어요. 얼마나 미웠는지 이혼을 고려하게 될 정도였고요. 차마 자식들을 걱정해서 결국 이혼을 하지는 못했지만 한동안 남편을 보기 참 답답했어요. 각방도 썼고 그랬어요. 둘째 아이는 떠나보내고 남은 첫째와 셋째를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결혼 동안 나 자신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지인들은 그런 나를 보며 아이들이 자란 뒤에도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 너무 자만스러워하는 것이다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었어요. 어째서 자식을 키우냐면 내 자식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음을 쏟아가며 키운 덕분에 거침없이 호중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첫째는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해외 회사에 취업을 했고 다른 지역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취업을 했어요. 뭘 하라 한 적도 없었는데 둘 다 알아서 제 몫을 해주니 얼마나 고맙던지 또 뿌듯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우리 아이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첫째는 미국으로 나가서 자주 보지 못해 항상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면 집밥을 해먹이다고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맨날 빵이나 햄버거, 고기류만 먹으니 애가 갈수록 살이 쪄서 걱정도 했고요. 운동도 하고 그래요. 뱃살이 이게 뭐야? 일이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핑계야. 마음만 있어봐. 시간이 왜 없니? 아버지도 고혈압 있는데 너는 일찍이부터 관리해야 해. 알아서 하겠어요. 근데 엄마가 만드는 된장찌개는 언제 먹어도 최고인 것 같아요. 나 미국에 들어갈 때 진짜 가져가고 싶다고 하니? 만드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거기서 해봐.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를 하고 있어야 인기가 있다더라. 요리하는 것에 대해 수연이가 알려줄 줄 아세요? 걔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하던데? 그래요. 지난주에 상견례를 했다고 하던데 대학 때부터 그렇게 붙어 다니더라고 하더라. 결국 둘은 결혼하는 것이겠죠? 맞아요. 나보다 먼저 가네. 나도 분발해야겠어? 언제까지 혼자 살려고 할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 엄마 집밥은 너무 맛있는데 엄마 잔소리는 무서워. 아들은 일에 바쳐 연애도 잘 못하고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어서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대요. 대학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졸업하고 취직하고도 계속 만나다가 남자가 의사가 되었고 몇 년 후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사위로 선정될 직업이 의사라는 남자였구나. 긴 시간 동안 함께 지내오다가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상견례 때 그 집 엄마가 좀 저랑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결혼을 반대할 정도로 심한 것도 아니었기에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막내딸이었지만 집안의 첫 결혼식이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예비사위가 꽤나 비싼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장만해와서 혼수나 예단 준비에 신경을 쓰셨고 딸이 시집가면 그 집사람으로 살 텐데 혹시나 시작부터 믿을 만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서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오죽하면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하나하나 마음을 쓰고 준비해 시집을 보냈죠. 결혼식 전날 저랑 같이 잤는데 딸이 제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긴 너는 손만이 안 갔어. 알아서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도 애 안 먹이고. 내 오빠에 비하면 너는 커져 큰 거나 다름없어. 거저 크긴 엄마가 내 뒷바라지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다 아는데. 시집가서 잘 살게요. 엄마, 아빠 걱정 안 드시게. 그래, 그래야지 가서 내 남편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그렇게 살아. 응, 엄마.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새삼 눈물이 났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래 새끼. 이제 남의 집 사람이 돼서 살아갈 텐데 부디 소갈이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빌었죠? 세상이 바뀌어서 제가 한 시집살이는 안 할 테지만 고부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기에 시어머니가 될 사람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빌며 그날 딸을 꼭 끌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나려는 것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결혼식을 올리고 새 신혼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전히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어서 바쁜 딸을 위해 반찬도 수시로 갖다 주고 새김치를 좋아하는 사위를 위해 김치도 수시로 담아 갖다 주었어요.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되니까 힘들게 그러지 말라고 딸이 말했지만요. 엄마 마음도 그렇지 않잖아요. 한 끼를 먹기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꾸준히 차려줬고 계절이 바뀌면 한약도 만들어서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사위와도 가까워지고 딸도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딸이 집에 울면서 왔어요. 아무리 속상해도 울지 않는 딸인데 그날따라 말은 하지 않고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왜 그래? 왜 우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나 어떻게 해야 좋아? 무슨 일이길래 말을 해야 엄마가 알지? 그만 울고 말해봐. 엄마,
그이한테 여자가 있대. 뭐, 최서방한테 여자가 있다고. 여자도 있고 애도 있대 엄마. 그게 사실이야? 우리 집에 찾아왔어 그 여자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제 결혼해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언제 밖에서 애를 만들었다는 건지 도통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여자가 신혼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와서 뭐라고 했니? 진짜 최서방 자식이 맞대? 응, 맞아. 생긴 게 판박인데 그 이 자식 맞아. 나와 사귈 때 그 자식은 양다리를 걸쳤다고 해. 또한 결혼할 때 이미 아이가 있었고 나를 속여 결혼까지 했다고 해. 정말 무슨 사건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일을 듣는 동안 너무 서운했어요. 이런 사건은 우리 아이에게는 일어나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 사건으로 집이 엉망이 되었고 시어머니네 집에서도 뒤늦게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사과했지만 이 사실을 처남에게 알릴 때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게 사실이었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요?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생겼을 때 우리 아이와 헤어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인간의 면상이라도 보고 따져 먹고 싶었는데 모든 일이 들통나자 무서웠는지 꽁꽁 숨어서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찾아내서 만났더니 질질 짜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우리가 뭐 어쩌겠어요. 맘 같아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쥐어패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혼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제 딸은 이혼녀가 됐어요. 고작 2년의 결혼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직장이고 친구들이고 다 결혼한 걸 아는데 이혼을 했으니 다른 심적 충격이 심해요. 밖으로도 못 나가고 오로지 집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결국 그만두고 나가지도 않아서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다시 한번 안타까움이 들었죠. 그렇게 1년 동안 집에서만 지내며 힘들게 지내는 도중 겨우 마음을 다잡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편으론 안심되고 다른 한편으론 밖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려나 걱정도 되더군요. 엄마, 친구들을 만나러 갈게. 너, 친구들 만나도 돼. 하니 맘 상하는 얘기를 듣고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 라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괜찮아. 1년 동안 힘들었잖아. 그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인간이 의도적으로 속이고 나를 속였어. 그래도 혹시나 집안에 숨은 사람은 나가 아니라 그 자식이야. 이제 나는 당당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나 걱정 그만해요.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겠어, 엄마. 딸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하자 나도 마음이 좀 안정이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똑같이 행동한 딸이지만 우리가 겪은 일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 할까봐 우리 부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힘든 마음을 이겨내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딸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느껴져요. 이제는 나쁜 일이 없겠지? 극복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지냈어요. 직장을 그만둔 딸은 위자료로 받게 됐어요. 돈으로 식당을 오픈하기로 결심했어요. 태국식 음식점인데 친구가 하는 가게를 체인점으로 받아들여 보려고 했던 거죠. 식당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딸이지만 음식점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자 당연히 걱정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알아? 알바 경험이 없는데 그렇게 큰 일을 한다고? 내가 그래서 친구 식당에서 한 번이라도 일해보려고 하는 거지. 한 번 알바를 해보면 알겠지요. 그 힘들다는 것을 내가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왜 하려는 거야? 아나운서로 취직해보면 안 되냐고?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몇 년 하다가 밀리면 또 그만둬야 할 텐데. 그냥 내일 시작하는 게 맞겠어. 내가 그 힘든 것을 어떻게 버틸 건지 궁금해. 딸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지만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속옷 한 장 바라본 적도 없고 설거지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가 식당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게 당연했죠. 알아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니 저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요. 딸은 6개월 동안 제대로 쉬지도 않고 출근하여 일을 배웠어요. 홀 업무부터 주방 업무까지 다 배워나가니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왔고 온몸에는 음식 냄새가 잔뜩 배어 있어서 화장을 지우고 피곤에 쩔어 그렇게 살았어요. 마침내 자신의 식당을 오픈했어요. 체인점이기 때문에 본점에서 거의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었지만 이제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해내야 하는 것이었어요. 걱정만 되는 제 염려와 달리 다른 전문가처럼 식당 운영을 했어요. 당연히 쉬는 날도 없이 일했고 식당을 개업하는데 모자란 돈을 제가 빌려줬는데 원금에 맞는 이자까지 챙겨주면서 야무지게 일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손님이 없어서 몇 달 적자를 봤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시작하자 손님이 몰려왔고 딸의 식당은 예약을 안 하면 바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매장으로 변신했어요. 바쁘다 보니 지난 상처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한번 받아들이더군요. 일에 푹 빠져 살던 그는 그 후로 10년이 흘렀고 딸의 식당은 점차 유명한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고서는 친구와 동업하여 본격적으로 체인점을 오픈하면서 전국을 바쁘게 다니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우리 딸에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너무 놀랐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지금, 이혼 후 절대로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딸은 연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변에 제 마음을 움직이려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지만요. 딸은 한눈을 팔지 않았고 권하지도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큰 아이는 미국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둘이나 자식을 낳으며 잘 살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딸에게 남자 없느냐고 물었지만 딸은 관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꼬부랑 할머니 된 후에도 혼자 사겠어. 세상에 좋은 남자가 많아. 한번 속았다고 다 속는 법도 없어. 너도 그것을 극복해야 할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눈에 띄는 남자가 없을 뿐이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봤을 때 그것 같진 않던데 나 일에 신경 끄고 형제 집안이나 잘 꾸려고 살아. 한눈 팔지 말고 야 한눈 팔기만 하더니 너는 내 오래비 그렇게밖에 못 보냐? 형도 남자잖아. 아니야.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어휴. 오랜만에 만난 형제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기는 좋았지만 나도 아들이 하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여자들 대우가 좋아졌다고 해도 여기는 한국 사회고 언젠가 나도 아이들 아빠도 저 세상 갈 텐데. 든든하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힘든 일을 겪은 아이한테 억지로 갖다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제 고민은 깊어만 갔죠.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 딸이 데이트를 간다는 소리를 했어요. 웬일로 이렇게 멋을 내어 누구를 만나는데 우리 식당 건물 4층에 있는 변호사랑 밥 먹기로 했어. 얼마 전에 손님이랑 실랭이가 있어서 자문과로 간 적이 있었거든. 덕분에 잘 해결돼서 내가 밥 한 끼 사려고. 남자 맞지? 결혼은 했어 남자지. 글쎄, 미혼인가 잘 모르겠네. 변호사면 직업 좋네.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밥 사는 거라니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원피스를 입고 나가라 해서 응 알아서 해요. 좀 재성화해. 그날 원피스를 입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좋은 인연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다 커서 출가하고 이제는 남편이랑 단둘이 살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자식들이 잘 사는 걸 보는 일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상처까지 있는 딸이니 모쪼록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제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었죠. 그 후로 다른 곳에서 그 변호사의 얘기를 꺼냈어요. 사람이 성격이 다정한 것 같고 아직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본 노총각이라며 일말밖에 모르는 일벌레라고 하네요.
진지한 성격이라 농담을 잘하지 않지만 같이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변호사 얘기에 쫑알쫑알 정신이 없는 딸아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없진 않구나라고 느꼈죠. 그리고 내 예상이 적중했어요. 둘이 사귀게 됐다고 했거든요. 이혼 후에 그 남자는 돌처럼 보이지만 살던 딸이었어요. 10여 년간 식당 운영과 체인점 사업에만 매달리며 재산도 제법 축적했고 임신한 적도 없어서 여전히 젊어 보였어요. 이혼 전이 있지만 어디서나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딸이었기 때문에 그 변호사 남자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결혼까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귀는 동안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딸은 말하기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느낌상으로 둘이 서로 잘 어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난 지 1년이 좀 지났을 때 딸이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했어요. 정말 어제 저녁에 함께 밥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고 준비해 놨더라고 했어요. 레스토랑까지? 어머, 그 사람 로맨틱하네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재미없는 사람인데 그런 걸 할 줄도 알았고, 그래서요. 마음은 어떠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 1년 만났지만 결혼을 결심할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안 내키더라도 끌리는 것처럼 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해 볼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참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이에요. 한번 배신당한 적이 있으니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딸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 감정이 계속될지 서로 실망하고 다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망설이며 마음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딸과는 다르게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딸에게 들은 바로는 조용한 성격이라던데 이렇게 갑작스런 모습으로 할 거라곤 생각지 못했어요. 밀어붙이는 것도 남자다운 행동으로 보였어요. 딸은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결국 끈질긴 모습을 보여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도 딸의 결정을 응원하며 결혼식 준비에 발벗고 나섰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내 딸이지만 너무나 예뻤어요. 수연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서 엄마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좋은 날에 왜 울어요?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 너무 좋아서. 엄마, 나 때문에 걱정 많았죠. 이번에는 정말 잘 살아보겠어요. 엄마, 아버지에게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너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늘 우리 딸 편이에요. 고맙습니다, 엄마. 울면서 왜 울어요? 신부 화장을 잘 하고 있으니까 울지 말고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신부로 웃으세요. 알았죠, 엄마. 딸이 두 번째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면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당당했어요. 내 딸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다만 운이 안 좋았을 뿐이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딸은 제가 아니라서 저는 당당했어요.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다들 선남선녀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냐고 말씀씩 했어요.